예,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충남 논산 계룡 금산 지역의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무제한 토론 발언권을 허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동안에 법사위를 4년 하면서 이 문제 가지고 논쟁도 해보고 씨름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거기서 느낀 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또 우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방금 우리 존경하는 권성동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검수완박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저는 검수완박 반대합니다. 저 권성동 의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검수완박으로 가면 안 된다. 아마 이번 의장님, 박병석 의장님 제안하신 중재안이 언론 보도를 보면 박병석 의장님의 중재로 이루어졌으나 그 과정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많은 의견을 내셔서 많이 반영이 된 걸로, 사실상 박병석 아니기도 하지만 권성동 아니기도 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검수완박보다는 권성동 안에 더 찬성입니다. 전 이 문제가 민주당 의원들이 나중에 구속될 거를 두려워해서 뭘 한다, 이거 다 가짜뉴스고요. 가능한 일이 아니고 이 법 가지고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 정권이 하고 싶다고 해서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몇십 명씩 잡아 가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전두환 시대가 아니에요. 그건 쓸데없는 논쟁거리고요.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을 좀 좁혀야 된다. 이 문제의 본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모든 수사는 민주적으로 통제받아야 된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 된다. 이 주장, 이 쟁점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은 맞다. 모든 수사는 통제받는 게 맞다. 그래서 검사라는 제도 만든 거 아니냐. 그러나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수사는 통제 안 받고 하게 해달라. 이 주장입니다. 이 둘을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사는 통제받아야 된다. 예외 없이 이 주장과 모든 수사는 통제받아야 되지만 단 대한민국 검사의 수사는 통제 안 받게 해달라. 검수완박 주장이 아니고요. 수사 기소의 분리, 이게 가장 큰 쟁점인데 그 쟁점의 핵심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문장입니다. 자, 어떤 방향으로 우리 대한민국 민주사법의 방향을 잡아나가야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정말 아쉬움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갑자기 박병석 의장님 중재안으로 합의가 됐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정말로 엄청 기뻤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리 박병석 의장님에게도 고마웠고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도 저분이 그래도 법사위원장 하시고 4선 의원이신가요? 5선이신가? 하여간 이 중진 의원이시니까 정말 국회에서 제대로 정치를 좀 하시는 분이구나. 엄청나게 고마워했습니다. 제가 이거 고마워한 이유는 사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법사위를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도 아닌데 법사위 가가지고 전문가도 아니니까 법사위 가서 고생하겠다 싶은 법사위를 왜 갔겠습니까?
저는 원래 20대 국회에 국회의원으로 진출할 때 저는 국회의원이 돼서 정치하면서 이 정치를 개혁하는 것, 이 권력 구조를 민주적으로 바꾸고 국민을 정말 국민을 닮은 그런 국회로 만드는 선거법 개혁, 헌정 개혁, 이거 한번 해보겠다고 저는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대 초선 시절부터 개헌특위를 만들었을 때 자원에서 개헌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박병석 의장님께서 중진 의원으로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많이 지도와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개혁특위 간사를 맡아서 선거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것도 역시 품은 뜻에 비해서 성과는 초라했습니다. 정말 많은 회한이 들었고 많이 허탈했습니다. 그때 제가 정치개혁특위에 간사 맡겨달라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우리 원내대표가 초선 의원한테 어떻게 간사를 맡기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당신 법사위 갈 것 같으면 간사 맡겨주겠다는 거예요. 법사위를 갈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법사위 하면 여야 의원들이 매일 쌈박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수가 안 채워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법사위건 삼수갑산이건 가겠다. 정개특위 참여해서 역할만 하게 해준다면 뭐라도 하겠다고 맡은 게 법사위입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났는데요. 정말 저는 원망스럽습니다.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정말 그 4년 동안 문재인 정부 촛불 정권, 그 촛불 정권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목표는 정치를 바꿔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러려면 정치개혁을 해야 됩니다. 개헌도 해야 되고 선거법도 바꿨어야 되는데 그 논의를 다 진압해버렸습니다. 검찰개혁이. 윤석열 검찰이 들어서고 검찰개혁으로 대한민국이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완전히 둘로 쪼개져서 이 논쟁 이외의 모든 논쟁은 다 의미가 없게 된 정치적 빙하기가 지금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박병석의 정치적 결단, 정치적 중재를 통해서 이 정치적 빙하기를 끝낼 수 있겠구나. 이제 검찰개혁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전문적인 논의에 맡기고 우리는 이제 우리 정치권은 이제 정치개혁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다양성 민주주의, 어떻게 하면 국민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까. 이 논의를 좀 제대로 해볼 수 있겠구나. 저는 그 기대 때문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게 이틀 만에 번복이 되는 걸 보면서 가슴이 또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됐든 수사 기소 분류와 관련된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은 이번에 정리를 하고 그 외에 또 세부적인 여러 가지 쟁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쟁점에 대해서는 사법개혁특위에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차분하게 해나가자. 그래서 검찰개혁은 이제 사법개혁특위의 전문적인 논의에 맡겨서 여야 간에 심도 있는 차분한 논의로 이어나가자. 그래서 이번에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이 이슈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광화문 서초동으로 갈라놓는 이 역사는 여기서 이번 4월 달로 좀 끝내야 된다. 이번 5월 달로 끝내야 된다. 문재인 정부 5년을 마무리하면서 끝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는 이 소모적인 이 대결, 이 소모적인 싸움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자유롭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자. 그런 점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이 쟁점을 정리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합의는 뒤집혔지만 다시 우리 민주당이 원한 대로 우리 민주당이 원하는 걸 다 이루려고 하지 말고 비록 형식적으로는 합의를
국민의힘에서 깼지만 내용적으로는 그 합의가 유지되는 그런 법안 통과를 통해서 그 합의 정신과 합의의 모멘텀을 살려나가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제한 토론 또 이어질 우리 임시회기가 저는 지난 3년 동안에 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거의 내전 수준의 대한민국의 분열상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선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핵심 쟁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검찰개혁 논쟁에서 수많은 쟁점들이 있었습니다만 검찰개혁 논쟁의 본질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수사는 사법 통제 받아야 된다. 모든 수사는 통제받아야 된다. 그런데 검찰이 하는 수사만은 통제받지 않도록 해달라. 이 주장을 가지고 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논쟁이 빨리 정리돼야 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검수완박이 아니고 검수완박은 반대합니다. 수사기소 분리 정신을 관철하는 게 좀 중요하다. 그 수사기소 분리 정신이 관철됐다면 검사가 수사할 수 있어야 되죠. 검사의 본질적인 역할인 기소권과 수사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검수완박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민주당의 당론도 아닙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을 주장해오면서 한 번도 이런 식의 검수완박의 검찰개혁을 주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서 모든 수사는 통제받아야 된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 된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 예외가 없다. 수사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이 원칙을 우리가 확립하자고 지금 모인 겁니다. 사법 권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법 권력은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법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생명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국가 권력입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권력이죠, 사법권 자체가. 그래서 사법권은 일반 행정권과는 달리 아주 엄격하게 통제가 돼야 됩니다. 실제로 모든 사법권은 통제가 어떻게 통제되어 있냐? 분권이죠. 일단 권력을 한 사람한테 주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권력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이라고 지난 200년 동안 근대 사법의 역사에서 분리가 된 겁니다. 권한을 나누고 이 나눠진 권한 간에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통제하는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겁니다. 분권과 상호 견제, 이게 민주적 통제의 핵심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재판권을 보겠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판사가 사법권의 최종 종결자다 생각하시고 판사 마음대로 재판을 해도 된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의 재판권은 입구, 출구 모두 엄격하게 통제되어 있습니다. 한번 입구를 볼까요? 판사가 누가 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기소가 되지 않은 걸 가지고 판사가 자, 너 이거 기소는 안 됐지만 내가 보기엔 이거 죄가 있는 것 같아. 이거 가지고 이번에 징역 1년 때릴게. 못합니다. 기소된 내용만 가지고 판사의 심증으로 볼 때 다른 죄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검사의 기소가 없고 수사관의 수사가 없으면 판사는 재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입구를 막아놨습니다. 출구는 어떻습니까? 판사가 결정하면 그게 결론이 되나요? 우리가 1심, 2심, 3심이라는 심급이 있습니다. 보통 1심 재판이 가장 중요하죠. 1심 재판에서 판사가 재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2심과 3심의 재판에 의해서
출구가 통제되어 있습니다. 잘못 재판하면 뒤집히게 돼 있어요. 그 잘못 재판하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판결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판권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맡기는 겁니다. 이게 통제가 돼 있으니까 서울법대 나오고 똑똑하다고 시험 잘 봤다고 어떻게 징역 1년 재산을 뺏어가 이런 권한을 왜 줍니까? 이런 엄격한 통제 시스템이 아니고는 그 개인이 똑똑하다고 공부 잘한다고 줄 수가 없는 권력이에요. 그건. 기소권을 보겠습니다. 검사의 기소권을 한번 보세요. 출구를 누가 통제합니까? 검사가 기소를 하는 검사가요. 수사관이 수사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기소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사실관계를 모르니까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사실에 입각한 것만 법적으로 골라서 기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기소라고 하는 행위는 수사한 결과를 법적으로 정리정돈해서 재판장에게 가져가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소극적인 행위예요, 사실은. 수사한 거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보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입구는 검사 마음대로 누구를 기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수사를 한 결과만을 가지고 기소를 해야 됩니다. 엄격하게 입구가 통제되어 있습니다. 출구는 어떻습니까? 검사가 기소를 해요. 그게 결론이 됩니까? 검사 마음대로 그렇게 갑니까? 재판부에서 그 기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검사의 기소는 무효입니다. 검사의 기소권도 이렇게 출구와 입구가 엄격하게 통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이런 통제도 못 믿겠다고 해서 이른바 선진사법은 배심제를 합니다. 기소 대배심이라고 기소를 배심하고 재판을 배심합니다. 배심이라고 하는 게 배심,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판결이다 이렇게 우리 말로는 쓰여 있지만 사실상 유무죄를 결정하는 결정입니다. 이걸 누가 합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엄청난 이 권력을 공부 잘한다고 똑똑하다고 당신들한테 줄 수가 없다. 그러니 그냥 일반 국민이 결정하겠다. 그게 배심제고 참심제고 국민참여재판입니다. 그게 선진사법이에요. 우리의 민주사법의 길입니다. 우리도 글로 가는 중입니다, 지금. 이렇게 기소권, 재판권은 엄격하게 통제가 되어 있고 그 개인의 임의적 재량에 의해서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거나에 의해서 좌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도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런 옛날 봉건 영주나 옛날 왕이나 귀족들 이 근대 사법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이 다 사람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제도와 시스템이 결정을 안 했잖아요. 발 뻗고 잘 수가 없었어요. 이런 시스템이 작동될 때 우리는 발 뻗고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 권력은요, 이거 좀 특별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법 권력은 입구와 출구가 엄격히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수사 권력도 출구는 통제를 해놨어요. 그게 뭡니까? 기소권이죠. 재판권이죠. 이것만 가지고도 모자라서 영장 청구권, 강제 수사를 할 때는 반드시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판사의 허가에 의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영장 청구권.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수사라고 하는 게요. 입구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없습니다. 수사는 자유롭게 사실을 취사 선택해서 입건을 하든지 아니면 판단을 할 수 있는 재량이 수사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권한을 통제를 해서 고소고발 사건만 수사해라. 인지수사는 못한다. 수사관의 주관적 판단, 재량적 판단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면 그야말로 부패완판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수사관의 임의성, 재량성이 엄청나게 큰 게 수사행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사관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을 덮을 수도 있어요. 아, 이거 보니까 나랑 친한 사람인데 덮자. 내가 보기에 이건 아닌 것 같아 덮자. 아니면 이 자식이 보니까 자꾸 부인도 하고 말을 빙빙 돌리는데 괘씸하네. 이것도 한번 조사해볼까? 저것도 조사해볼까?
없는 제도 만들려고 노력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수사관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 권력을, 입구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검사라는 제도예요. 그 전에는 판사가 수사관한테 야, 수사된 거 갖고 와 하고 재판을 했는데, 재판하다 보니까 영 엉망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수사관이 감정 때문에 막 피의자를 너무 나쁘게 막 왜곡을 시켰다거나, 아니면 자기 아는 사람을 봐준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법률 전문가를 판사가 파견을 해서 수사관의 수사를 한번 정리정돈해서 재판을 갖고 와야지, 그렇지 않고 재판했다가는 너무 이게 소모적이다. 맨날 쓸데없는 거 갖고 사실관계 다툼하느라고 복잡하다. 그래서 수사판사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게 검사제도. 그 검사가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기소라고는 절차가 만들어졌어요. 원래는 수사관이 그냥 가져가면 그 기소가 됐잖아요, 옛날에. 우리 옛날에 포도청도 마찬가지죠. 이거 전문적으로 법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단순한 기소행위가 아니라 수사 과정을 법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이 검사가 하게 된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검사는요, 수사관이 아닙니다. 수사에 대한 통제관입니다. 사법통제관이에요. 그게 검사의 본원적인 본질적인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 수사 권력이라고 하는 이 위험한 권력, 이 인간 개인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이런 주관적, 재량적 판단들, 이걸 어떻게든지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검사 제도인데, 그래서 검사가 정말 필요한 겁니다. 민주사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영역이에요. 그 대한민국 검사들한테 좀 고마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법 질서를 신뢰할 수 있게 하고 사법 질서에 승복할 수 있게 만드는데, 이 수사를 통제하고 수사를 재판으로 가져오는 법률적 과정, 전문적 과정, 이 과정이 없으면 안 된다.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이요, 좀 특별하게도 검사가 직접 인지하는 1차 수사를 되게 광범하게 해왔어요. 물론 검사 중에 한 80% 이상의 검사는 이걸 안 합니다. 10%가 될지 20%가 될지 시대마다 다르지만 소수의 검사들이 이 직접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서울법대 나오고 공부 잘해서 시험 잘 보면,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하는 수사는, 똑똑한 사람이 하는 수사는 통제 안 받아도 됩니까? 저는 왜 수사를 사법 통제해야 되는지, 그건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건 없건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행위에 대한 다툼에서 피의자와 싸우게 되면 감정이 생기게 되고요, 확증 편향이 생기게 되고요, 친소와 정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유혹 앞에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다, 이 근대 철학의 대원칙을 인정한 거예요. 하버드를 나오든지 서울법대를 나오든지 사법고시 수석을 하든지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이 인간의 불완전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 검찰이요, 우리만 예외로 해달라는 얘기는 근대 칸트 이후에 근대 철학의 모든 성과를 다 뒤집어 엎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다. 이걸 뒤집어 엎는 거예요. 우리 검사들은 서울법대 나왔으니까 완전해. 우리 검사는 믿어도 돼. 통제 안 받아도 돼. 우리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다 할게. 한 개인이. 이거는 검사에 대한 불신이 아닙니다. 제가 검사들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모든 개인은 불완전한 거예요. 모든 개인을 믿으면 안 된다. 이게 민주주의의 대원칙입니다. 모든 개인은 주인이지만 모든 개인에게 권력을 주지 않습니다. 제도에 줍니다.
우리 국회 300명 있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의원님 한 분 한 분, 우리 제일 어르신이신 우리 박병석 의장님이 무슨 권력을 갖고 있죠? 마음대로 법 만들 수 있나요? 회의에서 결정된 것 이외에는 어떤 권력도 없습니다. 그게 민주주의 의사결정의 원칙이에요. 독임적인 행정결정도 제도적으로 주어진 권한 이외에는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관적인 재량과 임의성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게 민주공화국의 대원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 봐서 공부 잘했다고 그런 권력을 어떻게 줍니까? 사람 목숨을 빼앗고 사람 재산 빼앗는 권력을 어떻게 줘요? 그건 하버드 박사학위 100개를 받아도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검찰 여러분들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검찰만은 예외다 이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거 안 됩니다. 아무리 검사가 수사를 잘해도, 아무리 검찰이 수사 역량이 뛰어나도 검찰 수사만은 사법통제, 민주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건 안 돼요. 이렇죠. 우리는 법률가다. 우리가 수사하고 기소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안에 작동하는 법률가의 한 면이 있어서 그 법률가가 스스로 통제하게 된다. 자기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검사들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불완전합니다. 그런 존재를 우리 민주공화국의 권력을 거기다 주어줄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두 가지 일을, 두 가지 상치되는, 배치되는, 충돌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가기관도요, 왜 입법부를 둡니까? 기획을 하고 방향 결정하는 걸 입법부에서 해라. 이걸 집행하는 행정은 대통령과 정부에서 해라. 딱 나눠놨잖아요. 기획도 하고 집행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하도 기획부서하고 집행부서가 같이, 영업부서랑 같이 있으면 그 회사 잘 되나요? 오래 못 갈 겁니다. 뭐 구멍가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상장기업 정도 되면 기획부서와 집행부서가 같이 가면 그 회사 망합니다. 집행을 하는 관점을 가지고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기획할 수가 없고요. 기획만 하는 관점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 현장의 소소하고 세부적인 의사결정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상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이사회가 있고 CEO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의회가 있고 대통령, 총리가 있는 것처럼 국가 권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검사에서도 수사를 하는 역할과 수사를 통제하고 기소하는 역할은 사람이 나눠져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한민국 검사들이 정말로 경찰로 가면, 이 권한이 경찰로 가면 안 된다, 정말 부패 완판이 된다, 이런 애국충정이라면 진작에 검찰 내에 수사하는 부서하고 기소하는 부서를 분리시켰어야 돼요. 그리고 검사 중에 수사하고 싶은 사람들, 우리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 이런 분은 그 수사부로 가면 돼요. 수사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검사에 의해서 사법 통제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아마 이 논쟁도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 수사도 하고 기소를 하는 거를 밥 먹듯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민주주의라고요? 이게 헌법이라고요? 진짜 헌법 공부 어디서 한 겁니까? 저 같은 만주 변호사도 법사위 1년 해보면 나오는 결론인데, 어떻게 한 사람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막대한 국가폭력을 주어주는 게 어떻게 이게 헌법에 맞습니까? 위헌입니다, 위헌. 대한민국 검찰 정말 생각해야 될 게, 대한민국 검사도 인간이다,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거부한다고 거부될 수 있는 사실이 아니에요. 통제받지 않는 수사를 하면 기획 수사를 하죠, 표적 수사를 하죠, 편파 수사하죠, 정실 수사하죠. 이게 대한민국 검사들이 나쁜 사람이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초과 권력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걸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가 남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에서 자유로워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검찰에 대한 불신만 남은 겁니다. 그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검사들이 다 검찰 그러면 뭔가 힘쓰는 사람, 지 맘대로 하는 사람, 그 검찰 불신을 자초한 게 이 권력의 독점, 초과 권력이에요. 이 초과 권력 내려놔야 돼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이 초과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면 국민 불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지난 윤석열 검찰 3년 동안 통제받지 않는 수사가 뭐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아, 이렇게 통제받지 않는 수사가 이렇게 위험하구나, 이렇게 잔인하구나, 이렇게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놓는구나. 누구는 이래요. 국민들이 응원한다고 그래요. 응원하지 않고 증오하는 그 절반의 국민들은 국민 아닙니까? 어떻게 국가 공권력이 절반으로부터 환호를 받고 절반으로 증오를 받습니까? 그게 공권력 맞아요? 정당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당이나. 정당은 편을 나눠서, 파티를 나눠서 일방을 대변하고 일방이 대변해서 국회에서 합의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에 일방의 대변이 허용되는 겁니다. 어떻게 행정 권력이, 사법 권력이 절반의 국민들로부터 증오를 받습니까? 그게 성공한 검찰이에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검찰이 정치에 뛰어든 거는 필연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절반의 지지를 자신들의 업무의 성과로 삼는 일이 그게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DNA상 정치로 뛰어들었어야 돼요. 그 절반의 지지를 가지고 국민들이 나를 지지한다고 만족해 왔던 걸 보면 필연적으로 정치 외에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대한민국 공직에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절반의 국민들에게 증오를, 절반의 국민들의 정치적 환호를, 이런 공권력을 잘했다고.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 됩니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가 대한민국을 많이 흔들어 놨습니다. 이제 이만큼 흔들어 놨으면 됐습니다. 이제 멈춰야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검찰개혁 주장의 핵심입니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 된다. 예외가 없다. 이게 무슨 대단한 주장이 아니에요. 그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동업안복이에요. 통제받지 않는 수사, 즉 분권되지 않는 권력은 줄 수 없다. 아무에게도. 또 왕이나 영주가 갖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 아니잖아요. 권력은 나눠야 된다. 독점되면 안 된다. 초과되면 안 된다. 상호 간에 견제받아야 된다. 좀 제발 저한테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수사를 한 검사의 수사를 그 당사자 말고 대한민국에 누가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지. 제가 오죽하면 윤석열 총장한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법적으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수사행위를 수사 당사자인 검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해야지 상관의 지시에 의해서 수사를 합니까? 마치 대법원장 지시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나 다를 게 없어요. 기소와 수사행위는 엄격하게 법적으로 허가된, 권한이 부여된 그 검사의 법적 양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수사 지휘라는 걸 해요. 법무부 장관의 지휘는 일반 지휘, 정책 지휘라고 해서 좀 별도로 하더라도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이 상명하복 원칙에 입각해서 동일체 분위기에서 지시하고 지휘하는 거, 이거는 사법은 아닙니다. 행정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사법은 아니에요. 사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법의 담당관들의 유일한 상관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법이에요, 법. 자기 위에는 법밖에 없습니다, 상관이. 그 법의 명령과 지시만 따라야 되는 게 사법 업무의 핵심이에요. 근데
자기 상관의 지시를 따르는 사법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게 선의로 해석해서 저는 대한민국이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수사를 검사 개인이 스스로 자기가 통제할 수가 없으니 그건 철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다른 검사인 상관, 검사장이라든가 부장검사라든가 검찰총장이라든가 다른 검사로 하여금 통제하는 권한을 준 거 아닌가. 제가 그렇게 선의로 해석해서 국정감사 때 법사위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찰총장이 초과 권력과 권력의 남용에 대한 통제자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중에 그런 역할을 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거의 숫자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검찰총장이 그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관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봐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잘못 임명한 거예요. 이분은 수사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수사의 악셀레이터 역할을 했습니다. 더 엄청난 수사가, 더 위험한 수사가 벌어졌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있는 제도의 취지도 엄청나게 배신된 거다.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 지난 3년 동안 검찰 수사가 통제받지 않는 수사의 위험성이 저랑 같이 법사를 했던 존경하는 우리 장제원 의원님이 윤석열 검찰총장 안 된다고 반대할 때 그때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잔인하게 이명박 박근혜 당시 정부 인사들을 수사하고 잔인한 검찰 사법농단 하니까 그때 검사들과 함께 몇십 년 동안 법원에서 함께 협력해왔던 판사들이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수사하는 줄은 몰랐다. 이렇게 엉터리를 수사하는 줄 몰랐다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죄를 진 분들이 왜 저렇게 자꾸 이렇게 검사 탓을 하나. 근데 제가 문재인 정부 5년 수사, 조국 수사 뭐 여러 가지 수사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조국 장관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변호하거나 아니면 그걸 감싸거나 할 필요 없다고 봐요. 뭐 본인도 잘못한 거에 사과하고 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감쌌으면 사과해야 됩니다. 그건 무슨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백보 양보해서 여러 가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조국 장관 관련된 그 100몇 건의 압수수색과 그 100명의 수사검사를 투입한 그 사냥 수사가 이게 정상적인 수사였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수사를 나도 가서 봉사활동 시간 한 대여섯 개 시간을 좀 부풀리면 그런 식의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이 자기라면 그런 수사를 수용할까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100명 중에 나도 그런 수사 받겠다 이런 사람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조국이라서가 아니고 뭐 권성동이라서가 아니고 누구라도 그런 수사는 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수사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절반으로 하여금 그 수사를 승복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공권력이 유지되지 않는 겁니다. 지난 3년이 이 수사에 대한 통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정말 뼈저리게 확인시켜준 3년입니다. 이 과도한 권력, 초과 권력, 이거를 없애야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검찰이 될 수 있고요. 선진검찰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을 위한 길이에요, 이거. 그런데 우리 검사분들이 수사 뺏으면 검찰이 무슨 할 일이 없지 않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수많은 수사들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일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고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선진국 검찰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검사의 권위가 생깁니다. 재판장에 갔는데 미국 그 검사 얘기 들어보니까요. 정말 맞는 얘기가 자기는 수사를 일부러 안 한대요. 할 수 있죠. 왜? 자기가 수사해서 판사한테 가져가면 네가 수사한 걸 기소했잖아. 네 말 못 믿겠다 하고 신뢰가 깎인다는 겁니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상식 아니에요?
그게 공정 아닙니까? 검사들이 나서서 얘기를 해야 돼요. 나 수사 안 하고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에 충실할 테니까 그 권한 달라. 그러면 제가 검찰 편 쓰겠습니다. 그럼 제가 검찰하고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 설득할게요. 정말 수사는 수사관에게, 수사관의 것은 수사관에게 줘야 돼요. 검사의 것은 검사에게 줘야 됩니다. 사법 통제 권한을 검사에게 주자. 이거 하는 거는 제가 앞장서서 할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게요. 이건 사실 이견이 없는 사안입니다. 수사 기소를 분리해서 수사는 수사관이 하고 검사는 수사에 대한 통제관과 기소관 역할을 해서 서로 간의 견제와 협력 관계로 가자. 이거 누가 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검찰총장 문무일 총장이 한 거예요. 그때 수사 지휘권을 없앤다고 수사권 조정 논쟁이 있으니 이거는 검찰의 사법 통제권을 훼손하는 거다. 그러니 이건 훼손하지 말고 그냥 직접 수사권은 다 수사기관으로 가져가라. 그 대신 우리가 제대로 된 검사 역할을 할 수 있게 수사에 대한 통제권은 보장해야 된다. 이 주장을 했어요. 저는 거기 찬성했습니다. 그게 우리 당론하고 달랐죠. 저는 그때부터 4년 전부터 우리 당론하고는 달리 수사권 조정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수사 기소 분리로 가야 된다. 그래서 수사권은 수사기관에게 주고 검사는 수사에 대한 명확한 통제권을 줘야 된다. 통제권이 뭐냐고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수사를 제가 쭉 실무를 그동안에 쭉 인터뷰를 해본 결과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법으로 보장되는 게 기소하고 영장 청구잖아요. 영장도 검사가 판단해서 청구를 하게 돼 있고요. 기소는 검사 설득을 못하면 기소가 안 돼요. 그럼 수사가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통제의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수사 과정 전체에 대한 통제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엠번방 사건이요. 그 미성년자 유해 동영상, 불법 동영상으로 법 적용을 해서 뭐 징역 한 3, 4년밖에 안 나올 사건인데 조직범죄 사건으로 법을 적용을 달리해서 이 무기징역이 나온 거예요. 이거 검사가 한 겁니다. 그거 잘했죠? 바로 이런 게 검사 역할이에요. 수사를 할 때 이게 과실치사냐 살인이냐 가지고 수사관이 고민해봐야 수사관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과실치사로 열심히 수사를 합니다. 그래 뭐 합니까 이게? 나중에 살인이 법적으로 맞다 그러면 수사 허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사 과정에 개입을 해서 야 이거 과실치사 아니고 살인으로 수사해라. 이게 수사에 대한 통제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야죠. 법적으로 재판정 가면 중요한 게 증거 아닙니까? 증거라고 열심히 뭘 갖고 와요. 수사관이. 야 이거는 법적으로 증거가 안 돼. 이 판단 누가 해줍니까? 우리 이모선 의원님 경찰 출신이신데 경찰에서 증거 판단을 해서 그게 완벽하게 되겠나요? 법률 전문가가 마지막으로 법률적 판단을 해봐야 되죠. 이런 것들이 사법 통제입니다. 검사의 법률적 임무 중에 객관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객관 의무. 이거야말로 가장 강력한 사법 통제권의 근거입니다. 객관 의무가 뭡니까? 자, 피고인이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보통 수사를 할 때 보면 그 죄 지은 사람이 유죄라고 생각되는 증거들, 그런 사실관계는 크게 보이겠죠. 근데 이게 아닌가 보다. 이 사람이 알리바이가 있네.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닌 건.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작게 보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뒷전으로 물러나게 돼요. 그게 수사관의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심리예요. 그러면 이게 주관적인 폭력이 됩니다. 사실관계와는 달리 그 사람의 나쁜 면만 모아가지고 수사 결과를 내게 되잖아요. 수사가 엄청나게 이 위험에 빠지고 있죠. 수사는. 그걸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를 막으라고 객관 의무라는 거를 부여를 해서, 객관 의무는 뭡니까? 그 피의자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모든 사실을 다 객관적으로 접수하고 동등하게 재판에 갖고 나올 의무가 검사한테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사법의 수사에 대한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통제예요. 그래서 수사가 유리하든 불리하든 사실만 재판정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 객관 의무를 이행하는 검사, 아주 훌륭하고 신뢰할 만한 사법 통제관이죠. 수사 통제관이 됩니다. 이거를 해야 돼요, 검사가. 그 객관 의무를 이행하는 일. 이게 검사의 본업이에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검사 수사력이 좀 필요해서 임시 방편으로 너 직접 수사해봐 하고 준 거를, 그걸 마치 우리 본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소중한 본업, 이 존경받는 본업, 이 민주공화국의 헌법 원칙에 부합되는 이 근본적인 본업을 이걸 왜 안 합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면 못 믿겠다. 부패 사건이 막 넘쳐난다. 우리 경찰 되시는 분들 정말 자존심 많이 상할 것 같아요. 우리가 상임위를 하는데 법사위에서 그 뭐 문체위나 과방위에서 법 만들어 오면 법이 너무 엉성해. 그래서 법사위에서 다 봐야 돼. 이러고 얘기하면은 그게 성립이 됩니까? 그런 법사위 유지되나요? 아마 당장 폐지될 거요. 지금 없지 않아 그런 비슷한 쪽으로 가니까 맨날 법사위 없애라는 거 아닙니까? 대놓고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죠. 저도 법사위 4년 했지만 그런 법사위원은 없습니다. 단지 전문적으로 역할이 다르다. 근데 경찰의 수사는 제대로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통제받지 않는 검찰 수사보다 통제받는 경찰 수사가 100번 이익입니다. 국가적으로 이익이에요. 이익 유불리를 떠나서 이건 민주주의의 대원칙입니다. 이거 안 하면 민주공화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이 이어질 수가 없는 쟁점입니다. 이건 통제받지 않는 권력, 견제받지 않는 권력, 독점된 권력, 이건 근대 이전에 우리가 다시 왕정복고를 하자는 겁니까? 그런 권력을, 그런 인치의 시대로 다시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아주 부분적으로 대한민국 검찰이 그런 권력 행사를 해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만해야죠. 왜? 얼마나 검찰 피곤합니까? 맨날 욕먹고, 국민의 절반한테는 정말 욕먹고, 비토당하고, 탄핵당하고, 국민 절반이 지지하면 뭐예요? 그거는 정치계로 나온 윤석열 검사나 한동훈 검사한테는 좋은 자산이 되겠지만 현직에 있는 검찰들한테는 얼마나 큰 멍해입니까? 국민의 절반이 너 나쁜 놈, 그런 공직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일부에서 10% 20%가 이거 부당하다, 불공정하다, 뭐 논다 이렇게 욕할 수 있어도 절반이 딱 갈려가지고 이렇게 비토하는, 탄핵하는 그런 공직은 없습니다. 그게 통제 없는, 브레이크 없는 수사 권력, 검찰 수사 권력의 현 주소예요. 검찰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아선 거예요. 이게 뭐가 이득이 되냐? 검찰을 위해서 그런 검찰.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권력 많이 갖지 마라. 권력 많이 가지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스스로를 베는 칼이 됩니다. 부메랑이 돼요. 저는 검찰의 수사권 지키기 주장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검찰 수사도 통제받아야 됩니다. 검찰도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을 인정을 하고 통제받다, 민주적 통제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든 기소를 하든 권한을 분산시키는데 참여해달라, 그렇게 간절히 호소를 좀 드립니다. 근데 이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모든 수사는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 사법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 대원칙, 검사도 예외가 되면 안 된다, 이 대원칙, 이 대원칙을 위해서 저는 똑같이 검수완박도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가 검찰 수사를 반대하는 게 통제받지 않는 수사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지 검찰이 미워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검찰이 원래 나빠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개인의 선의와 관계없이 타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똑같죠. 경찰 수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통제받지 않는 경찰 수사는 타락하지 않겠습니까? 그 민주법 헌정에 민주사법에서 허용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제도가 우리 경찰로 넘어가는 수사권이 사법 통제에서 미진함이 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거는. 맞다. 그건 논쟁해보자. 과감하게 수용하겠다. 이렇게 가야 돼요. 무조건 검찰의 수사권은 박탈하겠다. 물론 우리가 한 번도 그런 주장을 해본 적이 없죠. 그거는 그냥 언론에서나 유튜브에서 재미있자고 만들어낸 말입니다. 법적인 정치적인 그런 조언은 아니죠. 그런데 이 기회에 우리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검찰 검수완박은 우리 민주당이 지난 4년, 멀리는 노무현 정부 이후에 지난 20년 동안 검찰개혁의 노선과 다른 노선입니다. 검수완박이 아니에요. 수사기소의 분리입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사법적 통제를 검찰한테 맡기는 것. 그러므로 해서 검찰이 수사 권력이 아니라 수사 통제 권력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게 우리 검찰개혁의 노선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님과 권성동 원내대표님이 두 분이 합의하신 보안수사에 대한 합의는 정말 잘한 합의다. 저는 정말 우리 박병석 의장님한테 제가 무슨 뭐 금목걸이라도 있으면 좀 주고 싶어요. 저는 이 주장을 우리 내부에서 매일 해왔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박홍근 대표님 맨날 힘들게 밤 10시에 집에 들어갈 때 전화해가지고 이거 좀 꼭 해야 된다고 막 쪼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 중지안에 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검찰개혁의 노선이 확 피었습니다. 그리고 정리정돈이 반듯하게 된 거예요. 그 정말 이거는 권성동 의원이 약간 마음이 좀 틀어졌긴 했지만 정말 현실로 만들어낼 가치가 있다. 보안수사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야, 수사권을 주면 또 검찰이 장난치지 않겠냐. 그래서 보안수사를 할 때 보안수사의 절차와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을 하면 됩니다. 보안수사를 처음에 요구를 해요. 경찰한테. 보안수사 해달라. 이 점에서. 근데 안 해요. 한 번 더 합니다. 한 두 번쯤에서 안 되면 검찰이 갖고 와요. 사건 송치해. 그래서 검찰이 보안수사를 직접 할 수 있게 해놓으면 경찰관이, 수사관이 한 번 얘기했는데 다시 또 보안수사 요구가 내려오면 안 할 수 있을까요? 그 검사의 의도를 안 따를 수 있을까요? 안 따르면 뺏기는데? 저는 이 절차만 만들어놔도 검찰의 보안수사 요구가 집행이 아주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굳이 뭐 고집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도저히가 안 된다. 그러면 검사가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수사의 우위는 검사에게 있는 겁니다. 왜? 수사는 기소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기소 안 할 수사 백날 해보면 뭐합니까? 그럼 기소관이 최종 판단하게 놔둬야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잘 실현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거는 얼마든지 토론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검찰 편, 경찰 편이 아니라 정말 민주사법의 원칙과 방향에 입각해서 입법자로서의 공정성을 지켜야 된다. 그 논의를 앞으로 해나가면 됩니다. 저는 또 이런 얘기도 하시죠. 야, 그 말이 맞는데 뭐 그동안에 뭐 했냐? 너희들 그 진작 좀 하지. 민주당 잘못했어요, 사실. 이게 진작 했어야 돼요. 원래부터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기소 분리하되 수사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이게 용어상의 문제가 있고 상명하복적인 이런 상하관계로 이루어진 면이 있어서 사법통제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사법통제의 법적인 취지를 살려서 재정비하자. 그거를 검찰은 당론이 없으니까 무슨 조직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제가 국정감사 때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제 말을 찬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사실 우리가 그렇게 갔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경찰이 수십 년 동안 검찰과의 좀 불공정한 관계에서 뭔가 빨리 경찰이
이 상명하복 관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경찰의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이해관계죠. 요구. 그게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권 조정을 빨리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를 어정쩡하게 남겨두고 그래 검찰은 특수수사 니들 해. 그 대신 수사권 조정해서 너무 경찰을 니들 마음대로 부리지 말어. 이렇게 조정을 해놓은 거예요. 저는 그때 수사기소 분리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놨는데 제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또 우리 당에 있는 법사위원들 또 우리 당에 있는 선배 의원들한테 항의도 많이 했어요. 아이러니컬하게 이걸 주장한 게 우리 민주당에서 있는 박금서 의원, 조홍천 의원, 검사 출신 의원 2명하고 저 만주 변호사 이 3명밖에 없어요. 그거 다 어렵다고 본 거예요. 왜 어렵냐 그랬더니 경찰로 수사를 다 넘기면 경찰이 아직은 수사 역량이 안 된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현실 논리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사권을 뺏는 거기 때문에 약간 검찰의 이해관계를 뺏는 거다. 그래서 검찰이 엄청나게 반발할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가면 너무 시끄러워진다. 그러니 적절하게 단계적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대신 윤석열 카드를 끄집은 겁니다. 비록 제도적으로 원칙적인 검찰 개혁은 안 되지만 사람을 통해서 좋은 검찰을 통해서 스스로 개혁하게 하면 좀 보완될 수 있지 않겠냐. 그거 보니까 윤석열 검찰이 참 좋은 검찰이라고 생각해서 딱 총장을 앉힌 겁니다. 스스로 개혁 좀 하게 하자. 저는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그래서 막 권력을 뭐 수사하고 공격하는 수사는 뭐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이 수사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 점에서는 더 실패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 청문회 할 때 제가 우리 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이 돼야 된다고, 저쪽 당의 장제원 현 비서실장은 절대 안 된다고, 그리고 싸웠습니다. 그 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 지나면서 저보고 대국민 사과하라고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 사과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정말 그때 우리가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2017년에 윤석열 특수부 검사를 중용한 게 문재인 정부의 잘못의 시작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껴있어요. 우린 검찰의 수사에 의지하지 않는 민주사법의 길을 시작부터 갔어야 됩니다. 검찰의 그 잘 드는 칼, 그거를 적폐청산에는 한번 써먹고 버리겠다. 그걸 한번 써먹고 가자. 여기서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우리 민주당의 잘못이에요. 원칙에서 벗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잘 드는 칼, 특수부 검사들에게 윤석열 검찰의 모든 인사권을, 문무일 검찰총장이 있을 때도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인사 추천이 먹혔을 정도입니다. 총장이 중앙지검장 눈치를 본다는 얘기가 나와요. 총장이 되니까요, 한동훈 중앙지검장까지 추천을 아주 기습하게로, 아마 그거를 당시에 검사 들었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거는 뺐는데 그때 인사를 딱 하고 보니까 윤석열 사단, 윤석열 친한 특수검사들이 모든 요직을 다 장악해요. 그걸 우리가 허용해 준 거예요. 왜? 검찰이 스스로 개혁 좀 해보라고. 착한 검찰이니까, 개혁 검찰이니까. 인간을 믿은 거죠. 인간을 믿으면 안 돼요. 인간을 믿고 인간에게 초과 권력을 주면 반드시 그 칼로 남을 해치고 스스로를 해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역사를 3년 지금 거치고 있는데요. 그 시작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잘못했으니까 열심히 책임지고 그냥 가면 되지 뭘 이제 와서 하려고 그러냐. 제가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검찰을 보면서 이 통제받지 않는 수사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대안으로 쫙 갈라지는 걸 봤잖아요. 이게 6.25의 총성도 아닙니다. 6.25 이후에 이렇게 대한민국을 반으로 갈라놓을 수 있는 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만큼 이 초과 권력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미워서, 한동훈이 미워서가 아니고, 검찰이 미워서가 아니고, 이제 이런 시대는 끝내야 된다. 이런 초과 권력은 누구에게라도 주면 안 된다. 그거를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본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다 하고 품에 안으면서 해보려고 그랬어요. 왜? 법무부 장관의 정무적 지휘권이 있지 않냐. 그러니 법무부 장관이 잘 지휘하면 될 것 같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원인과 공과를 따지기 전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진했던 여러 가지 검찰개혁의 로드맵들이 잘 안 된 거예요. 지금은 입법을 통한 이 검찰 수사 권력에 대한 통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이분이 이걸 동의 안 하시니까 5년 내내 이 법을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럼 5년 동안 우리는 또 정치사법의 시대, 정치검찰의 시대, 절반의 환호를 받고 절반으로부터 탄핵받고 증오받는 검찰, 그런 공권력을 방치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단 매듭을 짓 때 검찰이 비워서 검찰의 뭔가를 뺏는 게 아니라 민주사법의 원칙대로 세우는 일, 수사관의 것은 수사관에게, 검사의 것은 검사에게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그런 수사기소 분리의 입법을 꼭 완수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5년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 5년 기다리는 게 이렇게 민주사법에서 이탈되어 있는, 쉽게 얘기하면 탈선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기차가 쭉 대한민국이라는 기차가 가는데 탈선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가자는 겁니다. 그거 안 돼요. 다시 레일 위에 올려놓고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매듭 짓고, 이게 매듭 짓는 게 그냥 방향만 결정하는 거거든요. 수사 기소는 분리한다. 어이구, 시간이 지났네. 수사 기소는 분리한다. 방향만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숙제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 빛나는 그 합의한 대로 사법개혁특위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법개혁특위를 만들어서 수사 기소는 분리한다. 이 대원칙은 이제 시작이고요. 이 남은 숙제들, 남은 쟁점들을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거기서 반드시 논의해 줬으면 하는 바라는 세 가지, 제가 법사위를 또 하게 될지, 좀 4년 했으니까 이제 못할 것 같은데, 다음에 사개특위 위원이 되시는 분들, 여야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를 법과 제도로서 꼭 정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냥 영장 청구를 검사가 한다, 기소를 검사가 한다, 이런 보안 수사를 한다, 이런 정도에 있는 거를 조금 더 세부 사항들을, 현장의 수사관과 검사의 다양한 경험들을 종합해서 이 현장 사람들의 토론을 오랫동안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적당한, 물론 그러다 보면 경찰하고 검찰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부딪히겠죠. 그럴 때 입법자들의 공정한 결단,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게 국회가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객관 의무에 따라서 어긋나는 것은 적극적으로 사법 통제를 해야 된다. 뭐 하다못해 이런 조항이라도 집어넣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늘 검사가 그 법조항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사의 법적인 권한 살아나는 거죠. 검사의 법적 근거가 있는 지시 혹은 요구에 대해서 수사관이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조항들 말씀, 증거 판단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따른다. 뭐 그런 조항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증거 판단은 법적인 판단이에요. 그거는 무슨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이 판단이 사실관계가 증거가 되느냐 안 되는 것은 법정에서 증거로서의 법적 효력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가 판단해야 되니까 수사관하고 검사하고 의견이 다르면 그 검사 의견을 존중해 줘야죠. 그리고 상명하복 뭐 이런 식으로 인격적으로 좀 뭔가 그동안에 잘못되어 왔거나 아니면 충분히 수사관이 할 수 있는 판단인데 검사가 무리하게
오바해서 뭐 권한을 침해하거나 이런 조항들은 또 수사관한테 주고, 검사 것은 검사에게, 수사관 것은 수사관에게 주는 이 수사 통제 절차, 수사 통제 제도, 수사 절차 제도를 정비하는 거,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꼭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수사권 분산을 꼭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경찰로 이 수사 권한이 다 가게 됐을 때 대한민국 경찰이 전국 단위의 위계 조직입니다. 10만이 넘는 전국 단위 위계 조직이에요. 이 수사 조직이. 그러면 여기에 모든 수사권을 통째로 준다? 그럼 경찰이 또 공룡이 됩니다. 경찰에 또 통제받지 않는 수사가 나와요. 그래서 검사의 개별 사건에 대한 사법 통제도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되지만 조직적으로도 하나의 위계 조직 안에 이 막대한 수사 권한을 주면 안 된다. 수사권 분산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를 하되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수사청을 만들어서 국가수사청이 수사를 경쟁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죠. 그래서 수사권이 분산되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경찰 수사권이요, 사실은 국가수사청이 만들어져도 그 수사는 거기서 하고 경찰은 딴 거, 이게 아니에요. 서로 다 인지하면 수사를 할 수가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국 단위로 하나의 통일된 조직이다. 그럼 이것도 공룡 조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못 믿어가지고 자치경찰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약간 좀 수준 낮은 자치경찰이 아니라, 민생자치경찰이 아니라 광역 단위의 인사권이 존중되는, 분산되는 자치경찰. 그러니까 경찰 권력의 분권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광역 단위로 분산되어 있는 수사 권력은 절대로 대한민국을 흔들 수 없어요. 그 권력 가지고는 대한민국 못 흔듭니다. 대통령이 전권을 주고 인사권까지 준 윤석열 검찰 정도 돼야 대한민국을 흔들지, 광역 단위의 경찰 권력 갖고는 못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 뻗고 잘 수가 있어요. 월담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 권력의 분산을 국가수사청의 설립과 광역 단위 경찰 권력의 분권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 이 두 번째 주제를 꼭 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경찰, 검찰, 공수처 모든 사법 권력기관은 감찰권과 인사권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지금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의 이 내전 상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얻은 정말 소중한 결론입니다. 우리 정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총장, 경찰청장 인사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대한민국 이렇게 반으로 갈라지고 이렇게 이거 갖고 싸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사권이 청와대에 없어요. 정치에 없어요. 야당이고 여당이고 인사권이 없습니다. 그럼 검찰이 청와대 눈치 보고 야당 눈치 보고 할 필요가 없죠. 경찰도 그럴 필요 없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하면 칭찬받는 거, 잘못하면 혼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대한민국이 모든 유튜버들이 검찰기 갖고 1년 내내 방송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감찰권과 인사권의 독립이라고 보는데, 특히 감찰권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보니까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 사법 권력기관의 감찰을 내부 감찰을 합니다. 내부에 있던 검사가 감찰부에 가서 또 감찰 담당을 하다가 다시 또 자기 자리로 돌아와요. 그 감찰 되겠습니까? 우리 국회도 그러잖아요. 국회 윤리위에서 국회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서 땅땅 두드리니까 뭐 윤리결정 제대로 하는 게 있나요 지금? 우리도 욕먹고 있죠 지금. 지금 이런 권력, 국회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권력기관들의 감찰은 철저하게 외부의 독립된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내부와 인적으로 단절돼야 됩니다. 외부 전문가들 많이 있어요. 전직 판사들, 전직 검사들, 전직 경찰관들, 아니 감사원 직원, 그 감찰 인력들 충분히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수처든 내부와 단절된 외부의 독립된 감찰기관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 감찰위원회를 둬야 된다. 이게 꼭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인사권 문제인데요. 인사권은 이제 민정수석실도 마침 없앤다고 하니까 그 민정수석실 없어지면 또 무슨 어디 법무부 장관실에서 다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인사권은 정치와 정무적인 영역에서 독립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검찰총장, 검사장 직선제를 하자는 건데요. 그 직선제까지 가게 되면 또 이게 이 정치적인 어떤 그 분열이 사법에, 그래서 이 현재 있는 정치 사법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되 그 중간 과정으로 저는 전문가들이 이번 검찰총장은 누가 하면 좋을지 한 5배수로 능력을 보고 추천하고, 그러니까 업무 역량하고 정치적 중립성 딱 두 가지만 보면 돼요. 그 두 가지에서 전문가의 심사를 통과한 한 5명에 대해서 일반 우리 배심제 하듯이 일반 국민 공론단이, 국민 배심단이 한 일주일 토론해가지고 정치 중립성이 이 사람은 오케이, 이 사람은 업무 능력이 오케이, 이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 평균적인 시각으로 통과된 그런 검찰총장이면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그런 업무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찰이 그렇게 인사를 하면 청와대 눈치 볼 일이 없잖아요. 정치인 눈치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저 이거 꼭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때 이것도 안 했어요. 민주당이 잘못한 게 많습니다. 근데 잘못해도 어쩔 수 없어요. 갈 길은 가야 됩니다. 민주사법의 길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잘못했다고 이거 포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과제를 우리 다음 사법개혁특위에서 꼭 다뤄서 매듭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저는 이번 박병석 중재안이 꼭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권성동, 박홍근, 박병석 이 자연인 세 사람이 논의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안에는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땀과 눈물, 싸움, 증오, 갈등, 그게 어느 건 햇빛으로, 어떤 건 바람으로, 어떤 건 찬소리로 다 모아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가을 국화꽃처럼 한 송이 꽃이 펴야 돼요. 천둥, 번개, 무서리, 소쩍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열매를 맺으면 이 열매 위에서 이제 정치적인 싸움은 그만하고 사법개혁특위에서 정말 차분하게 뭐를 보완할지, 뭐를 개선할지 이 논의를 1년만 하면 정말 민주사법의 길 반듯하게 저는 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 되면 지금은 이렇게 죽자사자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되면 서로가 갖고 있는 이견들이 조정되고 합의될 여지가 전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요? 지금 제가 얘기한 주장을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얘기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 때 한 얘기고요.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거예요. 곽상도 의원이 발의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정치적으로 윤석열 검찰과 조국 사태 3년을 거치면서 완전히 정치화되어 있죠. 바로 여기서 탈출하면 저는 이 논쟁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이 정치사법의 시대를 끝내고 민주사법의 시대로 가는 그런 검찰개혁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역사적으로 출발했으면 좋겠다. 마무리가 아니고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이루어달라, 이런 부탁을 우리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드리고, 이 과정을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호랑이의 눈으로 곰처럼 우직한 발걸음으로 꼭 지켜봐 주십사하고 간절한 호소를 덧붙여 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웅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